강남 한복판 7성급 호텔 로비 샹들리에 불빛 아래 회장 윤정희가 나타났다. 프런트 직원 민재의 시선이 그녀의 목에 걸린 펜던트에 고정됐다. 우리 아빠 거랑 같아요. 윤정희의 걸음이 멈췄다. 로비 공기가 서늘해졌다. 내 목걸이를 보고 한 말인가? 차갑지만 떨리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회장님의 목에 걸린 봉황 문양의 펜던트는 과연 어떤 증표일까요? 호텔 프런트 직원 민재와 호텔 회장님과의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걸까요? 이들에게 어떤 사연이 있었던 것인지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사연이 시작됩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끝까지 흥미진진하실 겁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입니다. 꼭 눌러주세요. 서울 강남 한복판 23층 높이의 무궁화 7성급 특급 호텔이 밤하늘을 향해 우뚝 솟아 있습니다. 입구부터 대리석으로 장식된 로비는 마치 궁전처럼 화려했고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샹들리에가 수천 개의 크리스탈 조각으로 빛을 반사하며 온 공간을 환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저녁 8시가 넘어서자 체크인을 기다리는 손님들의 행렬이 프런트 데스크 앞으로 길게 늘어섰습니다. 야간 시프트를 담당하는 프런트 리더 민재는 33의 나이답지 않게 침착한 표정으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 차림에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공손하면서도 효율적인 손놀림으로 예약 확인과 카드키 발급을 처리하는 모습은 이 일을 수년간 해온 베테랑의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손님이 잠깐 뜸해지는 순간 민재는 무의식적으로 와이셔츠 안쪽 목에 걸린 펜던트를 손으로 만지작거렸습니다. 봉황 문양이 새겨진 은색 펜던트였습니다. 크기는 엄지손가락만 했고 세월의 때가 묻어 광택은 다소 바랬지만 정교한 조각 솜씨만큼은 여전히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90년대 초반 낡은 사진관에서 본 적 있는 예스러운 문양이었습니다. 민재는 어릴 적부터 이 펜던트를 목에 걸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진석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내 엄마가 내게 남긴 징표란다. 소중히 간직해라. 민재는 엄마의 얼굴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민재가 물으면 늘 나중에 때가 되면 이야기해 주마라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민재는 그저 이 펜던트가 엄마와 연결된 유일한 물건이라고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로비 한쪽 벽면에 설치된 전용 엘리베이터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평소라면 별일 없이 지나쳤을 순간이었지만 이날만큼은 달랐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사람은 윤정희 회장이었습니다. 62의 나이가 무색할 만큼 곧게 뻗은 자세, 진회색 정장 차림에 가슴까지 내려오는 긴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모습은 차갑지만 우아했습니다. 언론에서는 늘 윤정희를 가리켜 한국 호텔 산업의 품격 혹은 재벌가의 마지막 귀족이라 칭했습니다. 실제로 윤정희는 걸음걸이 하나하나에도 위험이 묻어났고 로비를 가로지르는 동안 모든 직원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넸습니다. 민재도 본능적으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어 올리는 찰나 민재의 시선이 윤정희의 목에 고정되었습니다. 윤정희의 목에도 펜던트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것도 민재가 지금 목에 건 것과 똑같은 봉황 문양이었습니다. 같은 크기, 같은 형태, 같은 조각. 다만 윤정희의 펜던트는 세월의 흔적 없이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고 은빛이 샹들리에 불빛을 받아 영롱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민재의 입이 저도 모르게 열렸습니다. 우리 아빠 거랑 같아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로비의 고요함 속에서 그 말은 명확하게 들렸습니다. 윤정희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로비에 있던 비서들과 경호원들도
일제히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순간 공기가 서늘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윤정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차가웠지만 어딘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윤정이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목에 걸린 펜던트를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는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 목걸이를 보고 한 말인가? 민재는 당황했습니다. 손님도 아닌 회장이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도 처음이었고 그 목소리에 실린 무게감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민재는 얼떨결에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아버지께서 같은 걸 가지고 계셔서요. 윤정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비서에게 작은 손짓을 했고 비서는 민재에게 다가와 명함을 건넸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회장실로 오십시오. 그리고 윤정이는 다시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민재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손에 쥐어진 명함을 내려다봤습니다. 비서실장 최은주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로비는 다시 평온을 찾았지만 민재의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무언가 엄청난 일이 시작된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윤정이가 엘리베이터에 오른 직후 로비 한쪽에서 홍보팀 직원들이 우르르 달려왔습니다. 팀장이 급하게 민재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방금 회장님께 뭐라고 한 겁니까? 민재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목걸이가 같다고 말한 것뿐인데 왜 이렇게 큰일이 난 것처럼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민재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회장님 목걸이가 제 것과 비슷해서 무심코 한 말이었습니다. 홍보팀장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재는 손바닥에 식은땀이 맺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호텔에서 6년을 일하면서 단 한 번도 징계를 받은 적 없는 민재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무언가 잘못된 일을 저지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회장님께 불필요한 언급은 삼가시길 바랍니다. 특히 사적인 물건에 대해서는요. 홍보팀장의 말투는 경고에 가까웠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숙여 사과했고 다행히 그들은 더 이상 추궁하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로비에 남은 민재의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손을 들어 올려보니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프런트 데스크 뒤로 돌아가 의자에 앉았지만 도저히 마음을 가라앉힐 수가 없었습니다. 왜 같은 목걸이를 하고 계신 걸까? 민재는 생각을 정리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분명 이 펜던트가 엄마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회장의 목에도 똑같은 것이 있다니 도대체 무슨 연결고리가 있는 걸까요? 민재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목에 걸린 펜던트를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봉황이 날개를 펼친 모습, 섬세한 깃털 하나하나가 정교하게 새겨진 은빛 펜던트. 이것이 정말 엄마와 연결된 물건이라면 윤정희 회장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민재는 다시 체크인 업무에 집중하려 했지만 머릿속에서 윤정희의 차갑지만 흔들리던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낮고 조용했던 목소리. 내 목걸이를 보고 한 말인가가? 그 질문에는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갑자기 드러날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밤은 길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자 로비는 한산해졌고 체크인 손님도 거의 없었습니다. 민재는 남은 시간 동안 예약 확인 업무를 처리하며 시간을 보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뜬 예약 명단을 보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펜던트 생각뿐이었습니다. 새벽 4시가 되어서야 민재는 퇴근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직원 통로를 통해 건물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뺨을 스쳤습니다. 9월 말의 서울 새벽은 제법 쌀쌀했습니다. 민재는 재킷 지퍼를 목까지 올리고 핸드폰을 꺼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석은 야간 택시 운전을 하고 있어서 이 시간에도 깨어 있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빠, 지금 어디세요? 왜? 무슨 일 있냐? 진석의 목소리에는 피곤함이 묻어났습니다. 민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좀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아빠 지금 어디 계세요?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시간에? 네, 중요한 얘기예요. 꼭 만나서 해야 할 것 같아요. 전화기 너머로 진석이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재는 아버지가 무언가를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알았다. 서초동 기사식당으로 와라. 내가 거기서 밥 먹고 있을게.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갈게요. 민재는 전화를 끊고 호텔 앞 도로로 나가 택시를 잡았습니다. 택시에 올라타 서초동 기사식당 주소를 말하자 중년의 기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의 강남 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불이 꺼진 빌딩들, 텅 빈 인도, 가끔 지나가는 청소차와 배달 오토바이만이 이 시간에 서울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택시 뒷좌석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마치 꿈 같았습니다. 평범한 야간 근무가 될 줄 알았는데 윤정희 회장과의 그 짧은 마주침이 모든 것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민재는 펜던트를 다시 한번 손으로 만지작거렸습니다. 이 작은 은 조각이 자신의 인생에서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게 될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20분쯤 달렸을까요? 택시는 서초동 한 골목에 멈춰 섰습니다. 민재는 요금을 지불하고 내렸습니다. 기사식당은 2층 건물 1층에 자리 잡고 있었고 형광등 불빛이 유리창을 통해 새벽 거리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김치찌개 끓는 냄새와 고추장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식당은 넓지 않았지만 이 시간에도 택시기사들이 여기저기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혼자 밥을 먹으며 뉴스를 보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삼삼오오 모여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식당 안을 둘러보다가 구석 자리에 앉아 있는 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진석은 김치볶음밥을 허겁지겁 먹고 있었습니다. 64세 나이에도 여전히 택시 핸들을 잡고 있는 진석의 모습은 늘 민재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구부정한 등, 거칠어진 손,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란 얼굴. 민재는 아버지가 자신을 키우기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빠. 민재가 다가가자 진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피로가 가득한 얼굴이었지만 아들을 보자 반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왔구나. 앉아라. 너도 뭐 시킬래? 이 집 김치찌개 괜찮아. 아니요, 괜찮아요. 배 안 고파요. 민재는 아버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진석은 다시 숟가락을 들어 밥을 떠먹으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데? 이 새벽에 나를 급하게 부르다니. 민재는 심호흡을 하고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오늘 회장님을 봤어요. 윤정희 회장님이요. 진석의 손이 잠시 멈칫했지만 곧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린 것을요. 그래, 회장이면 원래 안 보는 게 이상한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회장님 목에 펜던트가 걸려 있었어요. 우리 펜던트랑 똑같은 거요. 봉황 문양이요. 순간 진석의 젓가락이 공중에서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손에 쥔 젓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진석은 천천히 젓가락을 내려놓고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놀라움과 두려움, 그리고 무언가 체념한 듯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똑같은 거라니? 정말 똑같았어? 네. 크기도 모양도 문양도 완전히 같았어요. 제가 무심코 회장님한테 그랬어요. 우리 아빠 거랑 같다고. 진석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한참을 그 자세로 있었습니다. 민재는 아버지의 반응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식당 안에는 다른 기사들의 수다 소리와 주방에서 나는 소리만이 들렸지만 민재와 진석이 앉은 테이블만큼은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빠, 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회장님이 똑같은 목걸이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말씀해 주세요. 진석은 천천히 손을 내리고 민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60평생을 살아오면서 민재 앞에서 눈물을 보인 적이 거의 없던 아버지였습니다. 진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재야, 그건 말이다. 언젠가는 내게 말해야 할 일이었어. 하지만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구나. 뭔데요? 도대체 뭐예요? 그 목걸이는 원래 한 쌍이었어. 내가 가진 게 하나고 내 엄마가 가진 게 하나였지. 커플 펜던트 같은 거였어. 민재의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엄마요? 그럼 회장님이 엄마라는 말씀이세요? 진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 엄마 이름은 다. 민재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식당의 모든 소음이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재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석은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태어난 건 1992년이었어. 정희는 당시 29이었고 난 31였지. 우리는 진짜 사랑했다. 하지만 정희는 재벌가 장녀였고 난 그냥 평범한 택시기사였어. 신분 차이가 너무 컸지. 진석은 잠시 말을 멈추고 물컵을 들어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인의 집안에서는 우리 관계를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했어. 재벌가 장녀가 택시기사와 결혼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 정인은 임신 사실을 숨기고 너를 낳았어. 그리고 나한테 맡겼다. 집안에서는 내 존재를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했거든. 그럼 저는 버려진 아이였단 말인가요?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절대 아니야. 정희는 울면서 이 펜던트를 내 손에 쥐어줬어. 그리고 자기 것은 자기가 간직하겠다고 했지.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너를 꼭 다시 만나겠다고 약속했어. 민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33년 동안 궁금해했던 엄마의 정체가 바로 자신이 6년 동안 일해온 회사의 회장이었다니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민재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고 진석은 테이블 너머로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민재야.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난 내가 상처받을까봐 두려웠어. 기사식당에서 나온 민재는 걸어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5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도저히 잠이 올 것 같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윤정이가 자신의 엄마라니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6년 동안 같은 건물에서 일하면서도 단 한 번도 몰랐던 진실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 수 없었던 진실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민재는 원룸에 도착해 침대에 누웠지만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짚어 봤습니다. 정희의 차갑지만 흔들리던 눈빛,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자신의 목에 걸린 이 펜던트. 민재는 펜던트를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라 자신과 엄마를 연결하는 유일한 고리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민재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냥 회장에게 다가가서 저는 아드님입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회사 규정상 직원이 경영진에게 사적인 접촉을 시도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고, 특히 회장에게 직접 다가가는 것은 더욱 조심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어제 홍보팀장의 경고를 생각하면 자칫 잘못했다가는 직장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넘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33년 동안 궁금해했던 엄마의 존재를 이제야 알게 되었는데 이대로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민재는 밤새 고민하다가 한 가지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회사 규정을 어기지 않으면서도 정희에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민재는 홍보팀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홍보팀은 호텔 12층에 위치해 있었고 넓은 사무 공간에는 10여 명의 직원들이 각자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들어서자 어제 그 팀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프런트 강민재 씨? 무슨 일이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일로 다시 한번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요. 팀장은 의자에서 일어나 민재를 작은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둘이 마주 앉자 민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제 회장님께서 보셨던 제 펜던트 말인데요. 사실 회장님 것과 비슷해 보여서 혹시 분실물은 아닌가 해서요. 회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직접 연락드리는 건 규정상 어려울 것 같아서 이렇게 홍보팀을 통해 문의드립니다. 팀장은 잠시 민재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런 거였군요. 그럼 제가 비서실에 전달해드리죠. 회장님께서 시간 되실 때 답변 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민재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이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희가 자신의 메시지를 받고 어떻게 반응할지, 만나주기는 할지 모든 것이 불확실했습니다. 민재는 다시 프런트로 돌아가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재의 핸드폰으로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발신자는 비서실이었습니다. 강민재 씨, 내일 오후 3시에 28층 응접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 회장. 민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이 자신을 만나주기로 한 것입니다. 민재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문자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내일이면 엄마와 마주 앉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날 오후 민재는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28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고급스러운 카펫이 깔린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이곳은 평범한 직원들은 거의 올 일이 없는 경영진 전용 공간이었습니다. 비서실 직원이 민재를 맞이하며 안내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응접실은 넓고 조용했습니다. 한쪽 벽면은 통유리로 되어 있어 강남의 풍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가죽 소파와 대리석 테이블, 그리고 벽에 걸린 고급스러운 그림들이 이곳의 격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소파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윤정희가 들어왔습니다. 회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치마 정장을 입은 정희는 여전히 우아했지만 어딘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정희는 민재 맞은편 소파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앉아 있으세요. 편하게 있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정희의 목소리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예의 바른 태도였지만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민재는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바쁘신 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홍보팀을 통해 분실물 문의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제 펜던트가 분실물이라고 생각하신 건가요? 정희의 질문은 직접적이었습니다. 민재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다만 제 아버지가 같은 문양의 펜던트를 가지고 계셔서 혹시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해서요. 민재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목에 걸린 펜던트를 꺼내 보였습니다. 은색 봉황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정희의 시선이 그 펜던트에 고정되었습니다. 그 순간 정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차갑게 유지하려던 표정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정희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들어 자신의 목에 걸린 펜던트를 만졌습니다. 그건 어디서 구하신 건가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이게 제 엄마가 남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재는 더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바로 그때 응접실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어머니, 이 직원이 무슨 실수를 한 겁니까?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재가 고개를 돌리자 30 안팎으로 보이는 남자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표정은 날카로웠습니다. 눈빛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민재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저 사람이 박도연, 정희의 둘째 아들이자 회사의 공식 후계자라는 것을요. 정희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니다, 도연아. 아무 일도 아니야. 아무 일도 아니라고요? 프런트 직원이 어머니를 직접 찾아온 것 자체가 이상한 일 아닙니까? 도연은 민재를 날카롭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재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프런트 야간 시프트 리더 강민재입니다. 나는 묻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 직원과 무슨 일이 있으신 겁니까? 도연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그 안에는 의심과 경계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업무상 확인할 게 있어서 불렀어. 도연아, 너는 회의실로 가 있어. 3층 전략기획팀에서 보고 기다리고 있을 거야. 하지만 어머니, 가 있으라고 했어. 정희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실렸습니다. 도연은 잠시 민재를 쏘아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요즘 직원들 중에 이상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도연은 마지막으로 민재를 한 번 더 바라본 뒤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방 안에 다시 둘만 남았습니다. 민재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 집안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습니다. 도연의 경계하는 태도, 정의의 흔들리는 눈빛, 모든 것이 어떤 비밀을 감추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정희는 창가로 걸어가 강남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등을 돌린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민재 씨, 오늘은 이만 돌아가세요.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민재는 더 이상 무엇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응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동안 민재는 등 뒤에서 무언가 시선을 느꼈습니다. 뒤돌아보니 도연이 복도 저편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올라탄 민재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의 만남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의문만 생겼을 뿐입니다. 그날 밤 응접실에 혼자 남은 정희는 소파에 앉아 자신의 펜던트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걸 아직도 갖고 있었구나. 정희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응접실에서의 만남 이후
민재는 평소대로 야간 근무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계속 무거웠습니다. 정희는 연락을 주겠다고 했지만 이틀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민재는 매일 핸드폰을 확인했지만 비서실에서 오는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 퇴근 준비를 하던 민재는 동료 직원으로부터 이상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민재 씨, 사내 게시판 봤어요? 갑자기 공지가 하나 떴던데. 무슨 공지요? 프런트 보안 관련 공지요. 읽어보세요. 민재는 직원 휴게실에 있는 컴퓨터로 사내 게시판에 접속했습니다. 최상단에 빨간 글씨로 고정된 공지가 있었습니다. 제목은 프런트 보안 준수 강화 및 고객 정보 보호 지침이었습니다. 민재는 공지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최근 고객 정보 관리에 대한 내부 점검 결과 일부 직원들의 부주의한 언행이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귀빈 고객에 대한 불필요한 언급 및 사적 대화 시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위반 시 즉각 징계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며 중대한 경우 해고될 수 있습니다. 민재는 공지를 읽으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공지가 자신을 겨냥한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귀빈 고객이라는 표현, 불필요한 언급이라는 문구, 모든 것이 며칠 전 정희와의 대화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견제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일까? 민재는 며칠 전 응접실에서 마주쳤던 도연의 날카로운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도연은 자신을 의심하고 경계했습니다. 혹시 도연이 이런 공지를 올리도록 지시한 것은 아닐까요? 민재는 불안한 마음으로 게시판을 닫고 퇴근했습니다. 그날 오후 집에서 잠을 자던 민재는 핸드폰 진동 소리에 깼습니다. 화면을 보니 회사 인사팀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강민재 씨, 오늘 오후 5시까지 인사팀으로 출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 면담이 있습니다. 민재는 심상치 않은 느낌에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오후 4시 50분, 민재는 인사팀 사무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인사팀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도연이 서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강민재 씨. 인사팀장의 목소리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민재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도연은 민재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회사에 불필요한 소문이 도는 것은 곤란합니다. 규정은 지켜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민재의 대답에 도연은 비웃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인사팀장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사팀장은 서류 몇 장을 꺼내 민재 앞에 놓았습니다. 강민재 씨, 지난주 귀빈 고객 정보 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이 있습니다. 프런트 직원 권한으로는 접근이 불가능한 영역인데 말이죠.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시스템에 접속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인사팀장이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민재의 직원 아이디로 귀빈 카드 결제 정보 열람 기록이 찍혀 있었습니다. 날짜는 사흘 전, 시간은 새벽 2시였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저는 그날 프런트 업무만 했습니다. 이런 정보에 접근한 적이 없어요. 로그 기록이 있습니다. 당신의 아이디로 접속했다는 증거가 명확합니다. 민재는 당황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계정을 해킹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도연이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강민재 씨, 솔직히 말씀하시죠. 무슨 목적으로 그런 정보를 열람한 겁니까? 혹시 외부에 팔려는 것은 아니었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있는데도 부인하시는 겁니까? 도연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바로 그때
인사팀 문이 열리고 보안팀 직원 2명이 들어왔습니다. 강민재 씨, 조사가 끝날 때까지 보안실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는 보안팀 직원들에게 이끌려 보안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다른 직원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재는 억울함과 분노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함정에 빠뜨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아마도 도연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안실은 지하 1층에 있었습니다. 작은 조사실에 홀로 남겨진 민재는 의자에 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이 모든 일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평범한 프런트 직원이었는데 지금은 회사 보안 규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요? 보안팀장이 들어와 민재에게 말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귀가하세요.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출근 정지 처분입니다. 출근 정지요? 네. 내일부터 당분간 집에서 대기하세요. 연락드리겠습니다. 민재는 힘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직위 해제는 아니지만 출근 정지 역시 심각한 징계였습니다. 회사를 나서는 민재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가는 대신 민재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석은 낮 시간이라 집에 있었습니다. 민재는 아버지가 사는 작은 빌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진석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왜 이 시간에? 근무는? 아빠, 저 큰일 났어요. 민재는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아버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정희와의 만남, 도연의 경계, 그리고 오늘 있었던 누명까지. 진석은 이야기를 듣는 동안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누명을 씌웠다고? 네. 제가 하지도 않은 일을 제 계정으로 한 것처럼 만들었어요. 분명 누군가 고의로 한 겁니다. 진석은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방 안쪽 장롱으로 걸어갔습니다. 장롱 위쪽 칸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인 판지 상자였습니다. 진석은 상자를 식탁 위에 놓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물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랜 편지 몇 통, 낡은 영화 티켓, 그리고 흑백 사진 몇 장. 진석은 그 중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민재에게 건넸습니다. 이걸 봐라. 민재는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배경은 어딘가 호숫가 같았고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남녀가 서 있었습니다. 코트를 입은 여자는 긴 생머리를 늘어뜨린 채 미소 짓고 있었고 옆에 남자는 여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민재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젊은 남자는 아버지 진석이었고 여자는 윤정이었습니다. 30년 전 두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1992년 겨울 남이섬에서 찍은 거다. 그때 우리는 정말 행복했어. 정희는 집 앞 몰래 나와서 나를 만났고 우리는 주말마다 이렇게 데이트를 했지. 민재는 사진 속 정희의 목을 주목했습니다. 거기에는 봉황 문양 펜던트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진석의 목에도 똑같은 펜던트가 걸려 있었습니다. 한 쌍의 커플 펜던트였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했어. 하지만 정인의 집안은 절대 우리를 인정하지 않았지. 재벌가 장녀가 평범한 택시기사와 결혼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 진석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널 낳고 집안 압력 때문에 나에게 맡길 수밖에 없었어. 난 너를 지키려 했다. 그게 정희가 나한테 부탁한 유일한 것이었으니까. 민재는 사진을 뒤집어 봤습니다.
뒷면에는 연필로 쓴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번졌지만 읽을 수는 있었습니다. 언젠가 봉황이 마주보면 진실도 마주보게 될 거야. 1992년 12월 정의. 민재는 사진을 내려놓고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진석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빠,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진석은 민재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싸워야지. 내가 잘못한 게 없다면 당당히 맞서야 해. 그게 정의가 원했던 거고 내가 너한테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야. 출근 정지 처분을 받은 다음 날 민재는 집에서 불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회사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수시로 확인했지만 메시지도 전화도 없었습니다. 민재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모든 일이 도연의 계획이라면 그는 왜 이렇게까지 자신을 몰아붙이는 걸까요? 단순히 의심스러운 직원을 제거하려는 것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이유가 있는 걸까요? 사흘째 되던 오후 드디어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인사팀 직원의 전화였습니다. 강민재 씨, 내일 오전 10시에 징계위원회가 열립니다.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계위원회요? 네. 보안 규정 위반 건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변호인이나 증인을 동반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끄는 민재는 무릎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징계위원회라니 이미 상황이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진석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마 택시 운전 중이겠거니 생각하며 민재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재는 정장을 차려입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오전 9시 50분 인사팀 회의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회의실 문은 닫혀 있었고 안에서는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재는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정확히 10시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인사팀 직원이 민재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긴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한쪽에는 5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인사 담당 이사, 법무팀장, 보안팀장, 그리고 외부 변호사로 보이는 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맨 끝에는 도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강민재 씨. 인사 담당 이사가 말했습니다. 민재는 테이블 반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마치 범죄자를 신문하는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인사 담당 이사가 서류를 펼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강민재 씨, 지난주 귀빈 고객 정보 시스템에 무단으로 접속한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시스템에 접속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접속 로그에는 당신의 아이디가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안팀장이 노트북을 열어 화면을 민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민재의 직원 아이디로 귀빈 정보 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이 찍혀 있었습니다. 접속 시간, 열람한 페이지, 심지어 마우스 클릭 기록까지 상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건 조작된 겁니다. 누군가 제 계정을 해킹한 거예요. 해킹이라고 주장하시는 근거가 있습니까? 법무팀장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민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도연이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강민재 씨, 솔직히 말씀하시죠. 당신은 왜 우리 어머니께 접근했습니까? 무슨 목적이 있었던 겁니까? 저는 그냥 프런트 직원이 회장을 직접 찾아가는 것이 그냥입니까? 그리고 며칠 후 귀빈 정보를 빼내려 한 것도 우연입니까? 도연의 말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민재는 답답함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빼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저를 함정에 빠뜨린 겁니다.
증거도 없이 그런 주장을 하시는 겁니까? 인사 담당 이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들과 잠시 눈을 마주치더니 서류를 덮었습니다. 강민재 씨 징계위원회의 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안 규정 위반 및 회사 기밀정보 무단 열람 시도로 인해 즉시 직위해제 처분합니다. 추가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출입증은 회수되며 회사 시설 출입이 금지됩니다. 민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직위해제라니 이것은 거의 해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이건 부당합니다.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결정은 번복될 수 없습니다. 출입증을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안팀장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에서 출입증을 꺼냈습니다. 6년 동안 목에 걸고 다니던 출입증이었습니다. 보안팀장에게 출입증을 건네는 순간 민재는 모든 것을 잃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온 민재는 비틀거리며 복도를 걸었습니다. 직원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누군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숙인 채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지만 민재의 세상은 어두웠습니다. 민재는 핸드폰을 꺼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진석은 여전히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진석은 평소 전화를 잘 받는 편이었는데 어제부터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민재는 아버지 집으로 향했습니다. 빌라에 도착해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들어가니 집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택시 열쇠도 없었습니다. 민재는 다시 핸드폰을 들어 아버지 택시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강진석 기사님 계십니까? 진석 씨요? 오늘 출근 안 했는데요. 어제 야간 끝나고 귀가했다가 오늘 낮 출근 예정이었는데 연락이 안 돼요. 혹시 가족분이세요? 네, 아들입니다. 혹시 어제 이상한 점은 없었나요? 글쎄요. 어제 새벽에 손님 내려주고 집으로 간다고 하던데요. 건강이 안 좋아 보이긴 했어요. 얼굴이 창백하더라고요. 민재는 전화를 끊고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아버지가 어디 아픈 건 아닐까요? 민재는 근처 병원들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네, 강진석 환자분 계십니다. 어제 새벽에 응급실로 실려오셨어요. 지금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민재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서둘러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도착하니 의사가 나와 설명했습니다. 환자분이 버스 정류장에서 쓰러져 계신 걸 행인이 발견해서 신고했습니다. 심근경색 초기 증상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돼서 응급처치를 했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민재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산소호흡기를 쓰고 누워있는 진석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하고 약해 보였습니다. 민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펜던트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직장도 잃고 아버지마저 쓰러지고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민재는 복도 바닥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간호사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지만 민재는 일어날 힘조차 없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을 보니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강민재 씨입니까?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차갑지만 어딘가 떨리는 목소리. 민재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회장님이십니까? 네, 저예요. 민재 씨, 지금 어디 계세요? 병원입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셔서. 전화 너머로 정희가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정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석 씨가 어떻게 됐어요? 민재는 정희의 목소리에 담긴 떨림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민재는 깨달았습니다. 정희도 여전히 아버지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요. 심근경색으로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정희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민재 씨, 내일 새벽 5시에 호텔 옥상 정원으로 와요. 혼자서요. 이제는 더 이상 숨기지 않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재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내일 새벽 정희가 자신을 부른 것입니다. 드디어 모든 진실을 듣게 될 것 같았습니다. 민재는 다시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빠, 조금만 버텨요. 제가 모든 걸 바로잡을게요. 다음 날 새벽 민재는 병원을 나섰습니다. 의사는 진석의 상태가 안정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위험한 고비는 넘긴 것 같다는 말에 민재는 조금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아버지의 모습은 여전히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민재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아빠, 제가 다녀올게요. 꼭 돌아올게요. 새벽 4시 반 민재는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출입증은 회수당했지만 정희가 분명 방법을 마련해뒀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호텔 앞에 도착하니 직원 출입구 쪽에 비서실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민재 씨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비서실 직원은 민재를 직원 전용 엘리베이터로 안내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곧장 옥상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9월 말의 새벽은 제법 쌀쌀했습니다. 옥상 정원은 넓었습니다. 인공 잔디가 깔려 있었고 곳곳에 나무와 꽃들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벤치가 놓여 있었고 그곳에 정희가 앉아 있었습니다. 회색 코트를 입은 정희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다가가자 정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왔군요. 네, 회장님. 앉으세요. 민재는 정희 옆 벤치에 앉았습니다.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 멀리 남산타워의 불빛이 보였고 도심의 빌딩들이 하나둘 불을 켜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의 서울은 고요했습니다. 정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는 어때요? 의사 선생님이 안정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다행이네요. 정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재는 정희의 옆모습을 바라봤습니다. 62세의 나이에도 우아함을 잃지 않은 모습이었지만 지금은 어딘가 지쳐 보였습니다. 정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민재 씨, 아니 민재야.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직원을 대하는 회장이 아니라 한 명의 어머니로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넌 내 첫째 아들이야. 내가 29에 낳은 내 소중한 아들이지. 민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33년을 기다린 말이었습니다. 정희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널 사랑했어. 진석과 함께 널 키우고 싶었어. 하지만 그때 나는 한 명의 여자가 아니라 재벌가의 장녀였어. 내게는 선택권이 없었지.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엄격한 규율을 지켜왔어. 적절한 가문과의 혼인, 사업 확장을 위한 전략적 결혼, 그런 것들이 전부였지. 내가 택시기사와 사랑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아버지는 화를 내셨어. 그리고 내게 선택을 강요했지. 집안을 택할 것이냐, 사랑을 택할 것이냐. 민재는 입을 다물고 듣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겁쟁이였어. 29의 나이에도 아버지의 뜻을 거스를 용기가 없었어. 그래서 너를 진석에게 맡겼어.
내가 평생 후회하는 선택이었지. 정희는 자신의 목에 걸린 봉황 펜던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이 펜던트는 진석 씨와 함께 샀어. 1992년 겨울 남이섬에 갔을 때였어. 우리는 서로 약속했지. 언젠가 이 봉황이 다시 마주보는 날이 오면 우리도 다시 만나자고. 그날이 오늘인 것 같구나. 민재는 자신의 펜던트도 꺼냈습니다. 두 개의 봉황이 새벽 하늘 아래서 마주 보았습니다. 정희가 민재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미안하다, 민재야. 엄마가 너무 늦게 찾아왔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민재는 처음으로 정희를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33년 만에 포옹이었습니다. 정희는 민재의 등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정희가 몸을 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민재야,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을 거야. 내게 씌운 누명도 벗겨줄 거고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도 돌려줄 거야. 어머니,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어머니를 만난 것만으로도. 아니야. 이건 내 권리야. 그리고 도연이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해. 정희는 심호흡을 하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도연이는 내 동생이야. 내가 33세 정략 결혼 후 낳은 둘째 아들이지. 훌륭한 아이야. 똑똑하고 능력도 있어. 하지만 지금은 권력에 취해 있어. 후계자가 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어머니, 혹시 제게 누명을 씌운 것도.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 도연이는 내가 나를 찾아온 순간부터 위협을 느꼈을 거야. 혹시 자기 자리를 위협할까봐 말이야. 그래서 미리 제거하려 했을 거야. 민재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슬픔도 느꼈습니다. 자신의 동생이,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동생이 자신을 적으로 본 것입니다. 어머니, 저는 도연 씨의 자리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알아. 하지만 도연이는 그걸 믿지 않아. 그리고 나도 이제 바로 잡아야 할 것들이 있어. 정희는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벽 5시였지만 상대방은 바로 받았습니다. 법무팀장님, 저예요. 지금 당장 회사로 나올 수 있으세요? 네, 긴급한 일입니다. 비밀 라인을 열어야 해요. 전화를 끊은 정희가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민재야, 지금부터 우리는 진실을 밝힐 거야. 첫째, 내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DNA 검사를 할 거야. 둘째, 접속 로그 원본 포렌식을 통해 조작된 증거를 밝혀낼 거야. 셋째, 내 개인 금고에 보관된 문서를 꺼낼 거야. 개인 금고요? 그래. 1992년에 내가 아버지께 작성해드린 서약서가 있어. 봉황 서약서라고 불렀지. 거기에는 내 첫째 아들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어. 민재는 놀랐습니다. 정희가 이미 오래전부터 자신을 위한 준비를 해뒀다는 것입니다. 당시 아버지는 내가 너를 낳은 사실을 알고 계셨어. 그래서 나는 아버지께 서약했지. 언젠가 내 첫째 아들이 나타나면 개인 자산과 사회공헌재단의 공동이사권을 부여하겠다고. 아버지는 그 서약서를 받아주셨어. 비록 회사 경영권은 아니지만 내가 떳떳하게 이 가문의 일원으로 살 수 있도록 말이야. 민재는 정희의 배려에 감동했습니다. 정희는 33년 전부터 자신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1시간 뒤 정희의 회장실에는 법무팀장이 도착했습니다. 정희는 법무팀장에게 모든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법무팀장은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회장님, DNA 검사는 신뢰할 수 있는 외부 기관을 통해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접속 로그 포렌식은 전문 보안업체에 의뢰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개인 금고를 열어야 해요. 봉황 서약서를 꺼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금고는 지하 3층 귀중품 보관실에 있습니다. 지금 바로 가시겠습니까? 네, 가죠. 정의와 민재, 그리고 법무팀장은 함께 지하 3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귀중품 보관실은 은행 금고처럼 두꺼운 철문으로 보호되고 있었습니다. 정의는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지문 인식을 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여러 개의 개인 금고가 있었습니다. 정의는 가장 안쪽에 있는 금고를 열었습니다. 금고 안에는 낡은 봉투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에는 봉황 서약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의는 봉투를 꺼내 법무팀장에게 건넸습니다. 법무팀장이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 서약서는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선대 회장님의 서명과 도장이 찍혀 있고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이 서약서대로라면 강민재 씨는 회장님 개인 자산과 재단의 공동이사권을 가지게 됩니다. 정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군요. 법무팀장님, 오늘 중으로 이사회 특별회의를 소집해 주세요. 창립 50주년 갈라 행사 전에 모든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민재는 일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는 것에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정의의 단호한 표정을 보니 이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의는 민재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민재야, 이제 봉황이 마주볼 시간이 왔어. 준비됐니?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립 50주년 갈라 행사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무궁화 7성급 호텔 대연회장은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천장에서 내려오는 샹들리에가 수백 개의 테이블을 비추고 있었고 무대 위에는 거대한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재계 인사들, 정치인들, 언론사 대표들, 그리고 주요 거래처 임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워갔습니다. 오후 6시 행사장은 이미 300명이 넘는 하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남자들과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여자들이 샴페인 잔을 들고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무대 한쪽에서는 현악 사중주단이 우아한 선율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무대 뒤 대기실에 서 있었습니다. 새 정장을 입었지만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계속 났습니다. 정의가 민재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긴장하지 마.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당당하게 나가면 돼. 어머니, 정말 괜찮을까요? 저 때문에 회사가 시끄러워지는 건 아닐까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야 해. 오늘이 그날이야. 정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정의도 새로 맞춘 진한 남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목에는 봉황 펜던트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재도 자신의 펜던트를 와이셔츠 밖으로 꺼냈습니다. 두 개의 봉황이 드디어 세상 앞에 모습을 드러낼 준비가 되었습니다. 오후 7시 갈라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가 무대 위로 올라와 환영사를 전했습니다. 이어서 영상이 상영되었습니다. 무궁화 호텔의 50년 역사를 담은 영상이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 작은 여관에서 시작해서 지금의 7성급 호텔로 성장한 과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사회자가 정의를 무대로 초대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의는 천천히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조명이 정의를 비추자 연회장의 모든 시선이 정의에게 쏠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무궁화 호텔 회장 윤정희입니다. 정의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해
연회장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정희는 준비된 원고를 보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호텔의 50년을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진실을 고백하려 합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자신의 목에 걸린 펜던트를 천천히 풀어들었습니다. 봉황이 조명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이 문양은 제 과오이자 약속입니다. 33년 전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 이 펜던트를 나눠 가졌습니다. 그리고 약속했습니다. 언젠가 이 봉황들이 다시 만나는 날 우리도 다시 만나자고. 청중들의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무대 뒤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오늘 저는 숨겨진 진실을 밝히려 합니다. 제 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재가 무대 위로 걸어 나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민재는 최대한 침착하게 걸었습니다. 무대 중앙에 서자 수백 개의 시선이 자신을 향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민재는 자신의 목에 걸린 펜던트를 꺼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민재입니다. 민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명확했습니다. 정희가 민재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펜던트를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조명 아래서 두 개의 봉황이 마주 보았습니다. 그리고 딱 맞물렸습니다. 마치 원래 하나였던 것처럼 두 개의 펜던트가 완벽하게 합쳐졌습니다. 저는 윤정희 회장님의 첫째 아들입니다. 연회장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사람들이 일어서서 무대를 바라봤습니다. 테이블마다 놀라움과 의아함의 목소리가 퍼졌습니다. 바로 그때 연회장 뒤쪽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도연이 급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이를 악물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무대 앞까지 걸어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지금 회사를 농담거리로 만드시는 겁니까? 정희는 침착하게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농담이 아니야, 도연아. 이건 진실이야. 무슨 진실입니까? 저 사람은 그냥 프런트 직원입니다. 어머니께 접근해서 뭔가 얻어내려는 사기꾼일 뿐입니다. 도연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민재는 무대 위에서 도연을 내려다봤습니다. 자신의 동생이었습니다. 한 번도 형제로 만난 적 없는 동생. 민재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얻으려 하지 않습니다. 다만 진실을 밝히려는 것뿐입니다. 진실이라고요? 당신은 회사 기밀을 빼내려다 적발된 범죄자 아닙니까? 도연이 소리치자 연회장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정희가 손을 들어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도연아, 그 이야기는 이제 끝났어. 무슨 말씀이십니까? 정희는 무대 뒤 스태프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 문서가 떴습니다. 포렌식 보고서였습니다. 전문 보안업체가 작성한 공식 문서였습니다. 이것은 외부 전문 보안업체에 의뢰한 접속 로그 분석 결과입니다. 강민재 씨의 계정으로 귀빈 정보에 접속한 기록은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스크린에는 상세한 분석 내용이 표시되었습니다. IP 주소 추적 결과, 접속 패턴 분석,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부자 개입의 증거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실제 접속은 경영기획팀 사무실의 컴퓨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그 사무실에 있었던 사람은 정희의 시선이 도연에게 향했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아, 내가 한 거니? 정희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렸습니다. 연회장의 모든 시선이
도연에게 쏠렸습니다. 저 사람은 우리 가문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저는 그저 회사를 지키려. 가문을 무너뜨리는 건 진실이 아니라 거짓이야, 도연아. 정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무대 뒤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법무팀장이 낡은 봉투를 들고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1992년에 작성된 문서입니다. 저의 아버지, 전 회장께서 직접 서명하신 서약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봉황 서약서라고 불렀습니다. 법무팀장이 서약서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오래된 종이였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장녀 윤정희의 첫째자에게 개인 자산과 사회공헌재단의 공동이사권을 부여한다. 연회장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정희는 민재를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민재는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무대 위에서 손을 맞잡은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33년 동안 제 아들을 숨겨야 했습니다. 그것은 제 가장 큰 후회이자 아픔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더 이상 숨기지 않겠습니다. 강민재는 제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가문의 정당한 일원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작았지만 점점 커졌습니다. 연회장의 반 이상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기자들은 펜을 들어 메모를 하고 카메라는 계속 셔터를 눌렀습니다. 도연은 그 자리에 서서 무대를 바라봤습니다. 주먹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뒤돌아 연회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정희는 도연의 뒷모습을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민재는 무대 위에서 연회장을 둘러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 카메라의 플래시, 그리고 어머니의 따뜻한 손. 모든 것이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현실이었습니다. 봉황이 마침내 마주본 것입니다. 갈라 행사가 끝난 다음 날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의실에는 15명의 이사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정희는 맨 앞자리에 앉아 침착하게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민재는 방청석에 앉아 조용히 회의 내용을 들었습니다. 어제 공개된 사안에 대해 이사회의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정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사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한 이사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회장님, 강민재 씨의 신분이 확인되었다고 해도 회사 경영권 문제는 신중히 다뤄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입니다. 회사 경영권은 기존 체제를 유지할 것입니다. 박도연 전무는 여전히 후계자 수련 과정을 밟고 있으며 회사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입니다. 이사들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희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제 개인 자산과 사회공헌재단은 봉황 서약서에 따라 조정될 것입니다. 강민재 씨는 재단의 공동이사로 임명되며 앞으로 재단 운영을 총괄하게 됩니다. 또 다른 이사가 물었습니다. 재단 운영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민재에게 발언권을 주었습니다. 근로자 자녀 장학 사업과 퇴직 호텔리어 지원 사업을 시작하려 합니다. 호텔 산업은 많은 분들의 헌신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과 그 가족들을 돕고 싶습니다. 민재의 말에 몇몇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표결하겠습니다. 제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15명의 이사 중 13이 손을 들었습니다. 압도적인 찬성이었습니다. 정희는 회의록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결정되었습니다. 강민재 씨는 오늘부터 무궁화 사회공헌재단의 공동이사로 임명됩니다. 회의가 끝나고 민재는 정희와 함께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정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도연이가 걱정되는구나. 네. 어제 이후로 연락이 안 됩니다. 나도 전화를 몇 번 했지만 받지 않더구나. 오늘 오후에 도연이를 만나러 가볼 거야. 너도 함께 갈래? 함께 가고 싶습니다. 오후 3시 정희와 민재는 도연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비서에게 물어보니 도연은 아침부터 사무실에 틀어박혀 있다고 했습니다. 정희가 직접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도연은 책상 앞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피곤해 보였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정희와 민재가 들어오자 도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 도연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정희가 도연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민재는 조금 떨어진 곳에 섰습니다. 도연은 민재를 보더니 시선을 떨어뜨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심하게 굴었습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희가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연아, 넌 잘못하지 않았어. 다만 두려웠던 거지. 내 자리를 잃을까봐. 저는 항상 후계자가 되어야 한다는 압박을 받았습니다. 제가 잘해야 회사가 유지된다고, 제가 실수하면 모든 게 무너진다고. 그런데 갑자기 형이 나타났고 저는 도연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재가 다가가 도연 옆에 섰습니다. 도연 씨, 저는 당신의 자리를 원하지 않습니다. 회사 경영은 당신이 계속하면 됩니다. 저는 재단 일을 하겠습니다. 도연이 민재를 올려다봤습니다. 민재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형. 그 한마디에 민재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형이라고 불린 것은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민재도 도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도연아. 정희는 두 아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오랜 시간 떨어져 있던 형제가 드디어 만난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이사회는 도연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직무정지 3개월과 함께 지방법인 호텔로 발령이 났습니다. 도연은 스스로 1년 현장 수련을 자청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배우고 싶습니다. 프런트 업무부터 시작해서 호텔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대로 알고 싶습니다. 정희는 도연의 각오를 보고 허락했습니다. 도연은 부산법인 호텔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출발하는 날, 도연은 호텔 로비에서 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큰 캐리어 2개와 백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민재가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도연은 민재를 보고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형, 배웅하러 오셨어요? 그래. 잘 다녀와라. 1년이면 금방 지나갈 겁니다. 거기서 많이 배워. 그리고 건강 챙기고. 네, 형.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도연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형, 지난 일은 정말 죄송했습니다. 됐어.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민재가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악수는 짧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연은 짐을 끌고 호텔 밖으로 나갔습니다. 민재는 로비에 서서 도연이 택시에 오르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택시가 멀어지자 민재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오후 민재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진석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민재가 병실 문을 열자 진석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왔구나, 민재야. 아빠 얼굴이 좋아 보여요. 많이 나았어. 의사 선생님이 다음 주면 퇴원할 수 있대. 민재는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진석은 민재의 손을 잡았습니다. 신문에서 봤다. 내가 재단 이사가 됐다며? 네. 어머니가 도와주셨어요. 정희가 잘했구나. 진석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정희가 들어섰습니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정희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진석은 놀란 표정으로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민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잠깐 나가 있을게요. 민재는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는 동안 민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병실 안에서는 정희와 진석이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정희가 병실에서 나왔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정희는 민재에게 작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들어가 봐.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셔. 민재는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진석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침대 옆 서랍 위에는 분홍색 공중 전화카드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90년대 스타일의 낡은 전화카드였습니다. 아빠, 이게 뭐예요? 정희가 놓고 갔어. 우리가 젊었을 때 함께 모았던 거란다. 추억이지. 진석은 전화카드를 들어 햇빛에 비춰봤습니다. 카드에는 남이섬 풍경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정희가 그러더구나. 늦었지만 고맙고 미안하다고. 아빠는 뭐라고 하셨어요? 이제 봉황이 마주봤으니 우리도 사람답게 살자고 했지. 진석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민재는 아버지 옆에 앉아 함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맑았습니다. 일주일 후 민재는 재단 사무국 첫 출근을 했습니다. 사무국은 호텔 15층에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공간이었습니다. 책상, 의자, 컴퓨터, 그리고 벽에 걸린 재단 현판. 민재는 자신의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첫 사업 계획서가 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민재는 잠깐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예전에 일하던 프런트 카운터가 보였습니다. 후배 직원들이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그 모습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자신도 저기 서 있었습니다. 민재 형?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전 동료 직원이었습니다. 형, 축하해요. 재단 이사 되신 거 고마워. 너희들 덕분이야. 저희가 뭐려? 형이 잘하신 거죠. 민재는 동료와 인사를 나누고 다시 로비를 둘러봤습니다. 샹들리에 불빛이 대리석 바닥에 반짝였습니다. 로비는 여전히 화려했고 손님들은 여전히 붐볐습니다. 하지만 민재의 마음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민재는 손목을 내려다봤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열쇠고리가 달려 있었습니다. 재단 사무국 로고가 새겨진 열쇠고리였습니다. 민재는 열쇠고리를 만지작거리며 생각했습니다. 가장 화려한 호텔에서 가장 오래된 상처가 봉합됐다. 형이 된다는 건 책임을 진다는 것이고 어른이 된다는 뜻이었다. 민재는 로비를 떠나 다시 재단 사무국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민재는 목에 걸린 봉황 펜던트를 꺼냈습니다. 은빛 봉황이 조명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이제 이 봉황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딘가에 또 다른 봉황이 있었고 두 봉황은 서로를 향해 날개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민재는 사무국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첫 장학생 선발 서류가 쌓여 있었습니다. 민재는 의자에 앉아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33년 동안 숨겨졌던 아들이 이제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니를 만났고
동생을 얻었고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민재는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 이야기 어디서 시청하고 계셨나요? 지역 이름이나 어느 장소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꼭 반갑게 답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